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오래된 단독주택.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집은 40년 전 백남진이 대학 교수로 부임하면서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대문의 페인트는 벗겨져 나가고 마당의 감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지만 따는 이도 없어 그저 땅에 떨어져 썩어갔습니다. 이른 아침 백남진은 늘 그랬듯 육시 정각에 눈을 떴습니다. 82세의 나이에도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철학 교수답게 하루의 시작은 항상 사색과 함께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면을 마친 후 거실로 나와 어젯밤 읽다 만 책을 펼쳤습니다. 니체의 선악의 저편이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다. 남진은 책장을 넘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50년간 철학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습니다. 특히 윤정희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입니다. 부엌에서는 정희가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9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한의사로 30년간 일했던 경험 덕분에 약재를 다루는 솜씨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대화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드세요. 정희가 식탁에 밥과 반찬을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일상의 한 부분을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진은 책을 덮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늘 그랬듯 정희가 직접 담근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 젓가락 소리와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김치 더 줄까요? 정희가 남진의 반찬 그릇이 비어가는 것을 보며 물었습니다. 됐어. 남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요즘 두 사람 사이의 전부였습니다. 한때는 캠퍼스를 함께 걸으며 철학과 문학, 인생에 대해 밤새 이야기하던 연인이었습니다. 남진이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가르칠 때 정희는 한의원에서 환자들의 맥을 짚으며 몸과 마음의 균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했지만 삶에 대한 깊은 관심만큼은 공유했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탓에 두 사람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서로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습니다. 남진은 점점 더 책 속으로 빠져들었고 정희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마친 남진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을 차례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가끔 남진을 흘끔 바라봤지만 특별한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일상의 한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이란 참 간사해. 남진이 갑자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서로가 익숙한 공기처럼 느껴진다. 정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남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남진은 여전히 신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정희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들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이 두 사람 사이의 불문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진은 서재로 들어가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철학서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현대 철학자들의 저작까지 그의 지적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새로운 책을 읽기보다는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펼쳐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인간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어가는 존재인가. 남진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다시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철학적 명제들이 흥미로웠지만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희는 남진을 위해 특별한 보약을 다렸습니다. 당귀, 천궁, 백작약 등 혈액순환에 좋다는 약재들을 정성스럽게 우려낸 것이었습니다. 남진의 건강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다려주는 보약이었습니다. 오늘 보약 좀 진하네. 남진이 약을 마시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원래 써요. 정희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남진은 보약을 다 마시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고통과 함께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정희야. 남진이 아내를 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정희는 남진의 신음소리를 듣고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남진이 침대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은평구 불광동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정희는 남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진의 손을 잡지도 않았고 특별한 응급처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정된 일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백남진은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모니터에서 나오는 삐삐 소리와 의료진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정희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라기보다는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담당 의사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네, 부인입니다. 정희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뇌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특별한 감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구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다시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사망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네, 오후 3시 27분에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정희의 담담한 반응에 약간 당황했지만 곧 사무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망진단서 작성과 장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시신은 병원 영안실에 보관해 드릴게요. 이틀 후 망우리 납골당 예식장에서 백남진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남진의 제자 몇 명과 정희의 지인들, 그리고 이웃 몇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부부였기에 가족 장례식 치고는 쓸쓸한 분위기였습니다. 정희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검은 수건을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특별히 슬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많이 슬프시겠어요. 남진의 제자 중 한 명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희는 가끔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자 예식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4시경 마지막 절차인 입관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백남진의 시신을 관에 넣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인사를 위해 관 앞에 섰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던 남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착시인가 했지만 곧이어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시야는 흐릿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남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었고 온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들렸고 눈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긴 어디지? 숨이 안 쉬어져. 남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정희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표정은 남진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슬픔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정희는 관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시 깨어나면 곤란하잖아. 남진 씨. 남진은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윤정이가 날. 남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희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본 후 손으로 남진의 코와 입을 가려 호흡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장례식장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사모님, 입관 준비가 되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재빠르게 손을 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관 뚜껑을 닫으려는 순간 남진의 심장이 갑자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맥박이었습니다. 직원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남진의 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맥박이 뛰고 있어요. 직원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119가 다시 호출되었고 남진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정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당황한 척했지만 내심으로는 짜증이 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정희가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심정지 후에도 미세한 뇌 활동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에요. 응급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남진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여전히 없었지만 생체 신호는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어쩌지? 정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가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 정도를 확인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남진의 책들이 가득한 공간에서 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때 깨어났을까?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1977년에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보내는 이는 박무현이었습니다. 정희의 첫사랑이자 남진의 친구였던 의대생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그 사람과 계속 살다간 내 인생이 망가져. 우리 계획대로 하자. 약은 내가 연구해서 보내줄게. 정희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의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남진과 결혼하기 전 정희에게는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무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정희는 결국 남진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무현은 의대를 졸업한 후 해외로 떠났고 정희는 원망과 후회를 안고 5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진이 다시 살아난 상황에서 정희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 숨어 지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어. 정희가 중얼거리며 불을 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백남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중환자실의 하얀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고 각종 의료기기들이 내는 소음이 귀에 들렸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담당 간호사가 남진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부르겠습니다. 남진은 입술을 움직여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정희의 말, 그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시 깨어나면 곤란하잖아. 남진 씨. 담당 의사가 들어와 간단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백남진 환자분, 저를 보시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현해 보세요. 의사가 3개의 손가락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남진은 떨리는 손으로 어렵게 3개의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뇌 기능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며칠 더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시간 후 윤정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진은 그 표정이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하늘이 도우신 거예요. 정희가 남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기쁨이 섞여 있었지만 남진은 그 속에 숨겨진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진은 정희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넌 울지 않았어. 입으로는 말할 수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의심의 기색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입원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집에서 몸조리 잘 해드릴게요. 정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진은 고개를 약간 끄덕였지만 내심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1시간 정도 병실에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푹 쉬세요. 그런데 정희가 나가면서 남긴 말이 남진에게는 위협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남진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정희가 정성스럽게 다려준 보약들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좋다며 권했던 그 보약들이 이제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마셨던 보약의 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쓰고 지냈으며 마신 후에 속이 불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갑작스럽게 쓰러졌던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남진은 담당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혈액 검사 한 번 더. 아직 말하기 힘들었지만 간호사는 남진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추가 혈액 검사를 원하시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의사가 와서 남진과 면담을 했습니다. 왜 추가 검사를 원하시는지요? 현재 상태는 양호합니다. 남진은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독성.
검사, 가능한가요? 의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성 검사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약을 먹었는데 이상했어요. 남진이 힘겹게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남진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밀 독성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날 저녁 정희가 다시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번에는 죽을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왔습니다. 집에서 끓인 전복죽이에요. 드셔보세요. 남진은 죽을 받아들이며 정희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뭔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음식은 맛이 없죠?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이 최고예요. 정희가 말하며 죽을 떠서 남진의 입에 넣어주려 했습니다. 남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속이 불편해서 라고 둘러댔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 기력이 나죠. 나중에 먹을게요. 남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진은 그 순간 정희의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습니다. 50년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차가운 면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떠난 후 남진은 보온병의 죽을 간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나중에 처리해 주세요. 지금은 먹기 힘들어서요. 간호사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날 밤 남진은 정희와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소원해졌을까? 언제부터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남진도 정희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적이 있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정희는 어딘가 거리감을 두고 있었고 자신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설마 자신을 죽이려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50년이나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 말입니다. 남진은 자신이 정희에게 그렇게 큰 원망을 사게 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남진에게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마전자라는 생약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이 성분은 과량 섭취하면 신경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맞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다행히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섭취했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었어요. 어디서 섭취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남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희를 의심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보약을 먹었는데. 보약이요? 누가 지어주셨나요? 아내가 한의사 출신이라서. 남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의사라면 마전자의 독성을 모를 리 없는데 실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독살하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일주일 후 백남진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당부하며 약물 복용에 주의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을 깨끗이 정리했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준비해뒀습니다. 집이 제일 좋죠? 정희가 남진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진에게는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남진은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하면서 정희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가끔 서재 쪽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구나. 남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남진은 몰래 서재로 향했습니다. 다리는 아직 불안정했지만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의지가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서재에는 남진의 철학서들과 함께 정희의 한의학 서적들이 함께 꽂혀 있었습니다. 남진은 먼저 정희의 책장을 살펴봤습니다. 본초 강목, 동의보감 등의 기본서들과 함께 독성 약물에 관한 전문 서적들도 있었습니다. 남진은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일반적인 문구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처방전들과 메모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남진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약봉지들이 여러 개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지에 적힌 글씨를 보니 지오준풀, 마전자, 부자 등 독성이 있는 생약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나를. 남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희가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심장마비 유도 성분 마이너스 마전자 0.5지, 지속투여, 시 2주 내 효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계획적으로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돌아온 것입니다. 남진은 서둘러 증거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정희가 침실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응, 좀 답답해서 서재에 갔다 왔어. 남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재에 뭐 하러 가셨어요? 아직 몸이 안 좋은데. 책이 보고 싶어서. 남진은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뭔가를 의심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진은 정희가 나간 후 급히 휴대폰을 꺼내 옛 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훈아, 나야. 백남진 교수. 교수님, 퇴원하셨다고 들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서기훈은 현재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훈아, 너를 만나고 싶은데 가능하니? 남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다음 날 남진은 정희에게 산책을 간다고 하고 서기훈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기훈은 교수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반가워했지만 남진의 표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남진은 주머니에서 어제 몰래 가져온 약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확인해 줄 수 있니? 기훈은 약봉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마전자네요. 교수님, 이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집에서 발견했어. 이게 위험한 거니? 당연히 위험하죠. 마전자는 스트리키닌이라는 독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소량이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신경계 독성을 일으켜서 경련, 호흡곤란, 심정지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진은 예상했던 대답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섭취해야 위험해지니? 개인차가 있지만 하루 0.5g씩 2주 정도 섭취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교수님, 혹시 이 약을 드신 건 아니죠? 남진은 잠시 망설였다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정희가 나에게 보약이라면서 다려줬던 것 같아. 기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이요? 그럴 리가. 한의사신데 이런 독성을 모르실 리 없을 텐데요. 그래서 더 의심스러워. 혹시 다른 약들도 확인해 줄 수 있니? 남진이 가방에서 몇 개의 약봉지를 더 꺼냈습니다. 기훈은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이건 부자, 이건 지오준풀. 교수님,
이 약들은 모두 독성이 있는 생약들이에요. 한방에서 쓰기는 하지만 극소량만 사용해야 하고 전문가의 처방 없이는 절대 복용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정희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얘기구나. 남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기우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 이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직은 아니야.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알아봐야겠어. 남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혹시 또 그런 약을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조심할게. 일단 더 이상 정의가 주는 음식은 먹지 않을 거야. 기우는 걱정스러웠지만 교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럼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해독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남진은 기훈으로부터 해독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산책했어. 답답해서. 남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녁 준비했어요. 몸에 좋은 삼계탕이에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진은 그 웃음이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아직 속이 좀 불편해서 죽으로 먹을게. 삼계탕이 몸에 더 좋을 텐데. 정희가 아쉬워했습니다. 다음에 먹을게. 남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진은 정희가 잠든 후에 몰래 서재로 가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아봤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정희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생활을 참을 수 없다. 무연히 그리워진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등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정했다. 이제 끝내자. 남진은 일기장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의의 동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의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남진은 복잡한 심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백남진은 다락방 청소를 핑계로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시장에 간 사이였습니다. 다락방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래된 상자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남진은 정희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 한의사 면허증,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자 맨 아래쪽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남진의 필체가 아닌 정희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글씨였습니다. 유언장 초안 마이너스 남편 백남진 사망 시 모든 유산은 윤정의 명의로 이전한다. 집, 예금, 보험금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남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가 자신의 유언장까지 미리 준비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날짜였습니다. 6개월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를 펼쳐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1977년에 쓰여진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남성의 필체로 쓰여진 글이 있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그래야만 하는 거니? 나는 아직도 너를 잊을 수 없어. 그 사람과 계속 살다간 내 인생이 망가져. 차라리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게 어떨까? 약은 내가 연구해서 보내줄게. 언제든 연락해. 마이너스 무현. 남진은 박무현이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과에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의대에 진학했고 정희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였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더 최근에 쓰여진 것 같았습니다. 2023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이다.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왔어. 내가 아직도 그 사람과 살고 있다니 안타깝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옛날에 연구했던 약물들 아직도 기억하니? 만약 내가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어. 연락 기다린다. 마이너스 무현. 남진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의와 무현의 관계, 그리고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50년간 함께 살면서도 아내의 진짜 마음을 몰랐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정희가 무연에게 보낸 답신이었습니다. 복사본으로 보였습니다. 무연아, 내 편지 받았어. 정말 오랜만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 생활에 지쳤어. 5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 남진은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너였어. 내가 말한 방법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하지만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어야 해. 마이너스 정의. 남진은 편지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의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증오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의가 돌아온 것입니다. 남진은 서둘러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다락방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보, 뭐 하고 계셨어요? 정희가 장본 물건들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다락방 정리했어.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남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남진에게는 위선으로 들렸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정희를 바라보며 남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정희도 나름대로 불행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준비됐어요. 오늘은 특별히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정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진은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차림이었습니다. 전복죽, 삼계탕, 그리고 각종 나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남진이 말했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영양을 보충해야죠. 특히 이 전복죽은 제가 직접 우린 한약재를 넣어서 끓인 거예요. 정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진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약재를 넣었다고? 네, 몸에 좋은 약재들만 골라서 넣었어요. 드셔보세요. 남진은 전복죽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좋았지만 뭔가 이상한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남진은 더 이상 먹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맛이 어때요? 정희가 기대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좋은데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겠어. 남진이 둘러댔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조금 더 드세요. 이렇게 적게 먹으면 기력이 회복되지 않아요. 내일 더 먹을게. 남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진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희와 대면해야 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0년 부부의 인연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진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정희는 순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우리 결혼 생활 말이야. 솔직히 이야기해보자. 남진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정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많아져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넌 나를 사랑한 적이 있니?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대답해줘. 정말 궁금해. 정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남진은 그 대답에서 정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쩌면 증오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왜 50년을 함께 살았지? 남진이 물었습니다. 의무감, 체면, 잘 모르겠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진은 이제 모든 것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독살 시도에 대해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백남진은 용기를 내어 윤정희와 본격적인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정희야. 남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뭐예요? 정희가 뜨개질 바늘을 멈추고 남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 남진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뭔가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 말씀이세요? 남진은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무연 말이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뜨개질 바늘이 손에서 떨어졌고 몇 초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편지들을 봤어. 다락방에 있던 편지들. 남진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들킨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지. 혈액 검사에서 마전자가 검출됐거든. 남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걸 알았군요. 왜 그랬어? 5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왜 나를 죽이려 했어? 남진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진 씨, 우리가 젊었던 시절 기억나요? 정희가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당신은 늘 세상과 철학만 얘기했어요. 나는 외로웠어요. 무현은 내 감정을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진은 정희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확실히 젊은 시절, 철학과 학문에만 매몰되어 아내의 감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한 거야? 남진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정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연이 미국에서 돌아왔다고 연락 왔을 때 정말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랬다고? 그럼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망설였어요. 약을 끊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병원에서 깨어난 거예요. 남진은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희가 마지막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이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생각이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희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남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희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50년의 인연을 그렇게 끝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정희야, 솔직히 물어볼게. 넌 정말 나를 증오하고 있어? 증오. 정희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증오라기보다는 체념이에요.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체념. 그럼 무연과 다시 만나고 싶어? 정희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늦었어요. 남진은 정희의 대답에서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50년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결과였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남진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정희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남진은 갈등했습니다. 정희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남진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남진은 침실 문을 잠그고 잤고 정희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진은 일찍 일어나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아침 드세요. 정희가 식탁에 밥과 국을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남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네. 하지만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정희가 서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진은 정희의 표정을 보며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남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당연한 일이죠.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남진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두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남진은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기훈의 전화였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몸은 어떠세요? 괜찮아. 고마워. 그런데 교수님, 혹시 결정하신 게 있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고를 하실 건지. 남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알아. 조심하고 있어. 그런데 기훈아,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기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교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고마워. 좀 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남진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남진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희의 고백을 들은 후 분노보다는 오히려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죠.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보다도 그동안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깨달음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남진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복수를 하는 것도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죠.
그는 정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마지막으로 함께 저녁을 먹지 않을래? 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진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담담하고 차분한 음조였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50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한 것 같아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거든. 정희는 한동안 말없이 남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죠. 예전처럼 차갑거나 무관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체념과 함께 어떤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알겠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진이 좋아하던 갈치조림과 시금치나물,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마치 신혼 초기로 돌아간 것처럼 정성이 가득했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평소라면 각각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히 먹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희야. 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대학에서 바빠지기 시작한 때부터였을 거예요. 저는 집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미안해.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진이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겠어. 정희야, 내가 당신을 소홀히 했어. 철학과 책에만 빠져서 당신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지.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왔던 말이었거든요. 남진 씨, 그렇다고 해서 날 죽이려 한 것까지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할 것 같아. 남진은 주머니에서 두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유언장 초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박무현과 주고받은 편지였죠. 정희는 그 문서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다 찾았어. 그리고 다 알고 있어. 남진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현이와의 일도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었거든요. 남진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가지고 돌아왔죠. 정희야, 이 문서들을 태우려고 해. 왜요? 과거에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잖아. 이미 일어난 일이고 우리 둘 다 늙었어. 남진은 유언장에 먼저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면서 재가 되어 바닥에 떨어졌죠. 이어서 박무형과의 편지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남진 씨, 저는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 우리 둘 다 잘못 살았어. 당신은 외로웠고 나는 무관심했지. 누구 탓할 것도 없어. 정희는 그제야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정희야, 우리 서로를 용서하지는 말자. 정희는 울음을 멈추고 남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라는 건 너무 거창해. 그냥 내려놓자. 서로에 대한 원망도, 미움도, 그리고 사랑도. 사랑도요?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습관뿐이야.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진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들 사이에 남은 것은 정말 습관뿐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각자 살자. 남은 인생이나마 제대로 살아보자. 남진은 정희가 끓여온 보이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번엔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희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정희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정말로.
날 사랑한 적이 있었어? 정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남진 씨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남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한 대답이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눈 밤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진과 정희는 서로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지냈어요. 어색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친밀하지도 않은 묘한 평온함이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남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정희도 함께 나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길을 걸으며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남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서로에게 상처만 주면서. 동사무소에 도착한 두 사람은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젊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러 온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밝은 표정과는 대조적으로 남진과 정희는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다음 분. 직원의 부름에 두 사람이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혼 신고서이신가요? 네. 남진이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장 확인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차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이 도장 2개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눈물도 후회도 없었죠.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의 말에 남진과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남남이 되었어요. 동사무소를 나서면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남진 씨, 저는 언제 이사 가는 게 좋을까요? 급할 것 없어. 천천히 준비해. 사실 정희는 이미 양평의 한 요양원에 방을 알아봐둔 상태였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적당했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50년 동안 모아둔 물건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지만 이상하게 미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두고 가세요. 남진이 정희의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둘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왜요? 당신 혼자 간직하세요. 좋은 기억만 남겨두고. 정희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그런 표정을 잃어버렸을까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가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택시가 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생활용품, 그리고 몇 권의 책 정도였죠. 잘 지내세요, 남진 씨. 당신도.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포옹도 키스도 없었어요. 그저 정중한 작별 인사뿐이었습니다. 택시가 떠나는 것을 보며 남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혼자가 된 집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적적하지는 않았어요. 남진은 오랜만에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철학책들을 하나씩 꺼내서 닦았어요. 그러던 중 오래된 강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대학에서 마지막으로 한 강의였죠. 인간의 본성과 도덕이라는 주제였어요. 노트를 펼쳐보니 당시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 다시 해볼까?
남진은 제자였던 서기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훈아, 나야. 교수님,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하나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혹시 어디서 강의할 수 있는 곳 없을까? 문화센터든 평생교육원이든. 기훈은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강의를 하시겠다고요? 응.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어떤 내용으로요? 인간의 진짜 마음에 대해서. 사랑과 미움, 용서와 원망. 그런 것들 말이야. 기훈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구청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2개월 과정의 철학 강좌를 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양평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던 정희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어울리면서 서울에서의 답답했던 생활이 무엇이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약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진을 위해 준비했던 보약 재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죽이는 약이 아니라 살리는 약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쌓여갔어요. 정희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겨울이 왔구나.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한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남진도 창밖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일 첫 강의를 위한 강의안이 놓여 있었어요. 제목은 늦은 깨달음의 의미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의 잘못된 인연을 정리하고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중이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얗게 덮으면서 과거의 상처들까지도 조용히 감춰주는 것 같았어요.